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적인 일로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현재 약 85% 정도 진행 완료한 상태이고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긴 영상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만 꼭 시청해 주세요. 사실 오늘 영상을 올려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우리 60대 6남매 가족에게 설명해 주다 보니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시간 내서 영상으로 만들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은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2026년 2월 27일 금요일에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한국 코스피는 6258에 마감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죠.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한 게 불과 이틀 전인 2월 25일인데요. 이틀 만에 6258까지 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21만 6천원, SK하이닉스가 100만원을 넘어서면서 109만 9천원까지 찍었어요. 한국 주식시장이 상승에 대해서 뉴스마다 온통 축제 분위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같이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분들 한국 주식시장만큼은 상승하지 않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인터넷 카페에 한국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는 글이 올라오고 주변에서 너 아직도 미국 주식해? 하면서 아주 많이 걱정해주는 듯한 기가 막힌 말도 듣고 나만 주식 투자로 돈 못 버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죠. 소위 말하는 포모 증후군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싹 팔고 한국으로 갈아타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글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좀 길다는 거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당부드리지만 제 채널은 50대 60대 주식 초보자를 위한 채널이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먼저 한국 증시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을 때 코스피는 2772였어요. 그리고 25년 6월 20일에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했고 2월 27일에는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했죠. 2026년 1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5,000을 넘었고 2026년 2월 27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6,258원에 마감했어요. 현재 정부 출범 이후 약 9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2배 이상으로 오른 겁니다. 맥쿼리 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34만원으로 SK하이닉스를 160만원으로 제시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7천, 8천을 내다보는 시각도 나왔죠. 그런데 말이죠. 이 축제 분위기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코스피 구조적 문제를 말해보고 싶어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40%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에 걸려 있어요. 2026년 한국 상장사 순이익 증가분의 약 70%를 이 두 회사가 차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는 한국 경제 전체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반도체 메모리라는 한 업종이 끌어올렸다는 거죠. 반도체의 디램 가격이 전년 대비 100%에서 150% 넘게 폭등했고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도체 한 업종에 한국 주가 지수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도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2026년 2월 들어서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6조 원대 순매도를 기록했어요. 반면 기관,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1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2026년 2월 초에만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약 4조 원을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1월 초 37.18%로 5년 9개월 최고치를 찍은 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 구도를 보면 2021년 코스피 3,300 시절이 떠오릅니다. 2021년에 코스피가 처음으로 3,000을 넘어서 3,300까지 올랐었죠. 그때도 지금처럼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지킨다 하면서 그 물량을 다 받아냈어요. 수에서는 동학개미 운동이라면서 대서특별
각별했고 SNS에서는 수익 인증 글이 넘쳐났죠. 한국 주식 안 하면 바보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코스피는 3,300에서 꺾여서 2022년에 2,200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2022년도는 미국도 다 떨어졌죠. 어쨌든 1100포인트가 증발해서 고점에서 30% 넘게 빠진 겁니다. 외국인이 팔 때 우리가 지키겠다면서 받아냈던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큰 손실을 봤어요. 주가의 최꼭지에서 매수했던 사람들 중에는 원금이 절반 가까이 잃은 분들도 많았죠. 동학개미가 동학개미탕이 됐다는 자주 섞인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때와 똑같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때는 실적이 뒷받침 없이 유동성만으로 올랐고 지금은 반도체 실적이 실제로 좋으니까요. 하지만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죠.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받아내는 구도 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어요.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곳이잖아요. 이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목표 비중이 14.9%라고 합니다. 문제는 코스피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 실제 비중이 18%를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목표보다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원래대로라면 국민연금은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국내 주식을 팔았어야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기계적 매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당분간 팔지 말라고 명령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국내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못 팔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일종의 인위적인 주가 부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치예요. 나중에 이 유예가 풀린다면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매도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숨어있는 리스크 중 하나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스피 6천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서 나도 지금 뛰어들어야 하나 하고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왜 파는지, 누가 사는지, 국민연금은 왜 주식을 팔지 못하고 있는지 화려한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이러한 내밀한 구조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인위적 주가 부양 정책입니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친주식시장 정책을 밀어붙인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제도 개선이 시장에 긍정적 모멘텀을 준 것도 맞고요. 하지만 정책으로 끌어올린 주가가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결국 주가는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스피의 상승은 반도체 실적 기대와 정부 정책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인데요. 만약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정부 정책만으로는 지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번째,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혹시 곧버스, 인버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인버스 ETF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상품이에요. 곧버스는 이걸 2배로 베팅한 겁니다. 코스피가 1% 내리면 곧버스에 베팅한 사람은 2% 상승하는 거죠. 반대로 코스피가 올라가면 2배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예요.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곧버스 ETF에 순매수한 금액이 약 1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곧버스 ETF의 올해 손실률이 마이너스 58%이니까 1,000만 원을 넣었다면 580만 원 손실 본 거죠.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고 해서 다 돈 번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투자 방향을 이렇게 잘못 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국민연금이 딜레마예요. 위에서 잠시 설명했지만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설정했었는데 지수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 실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이미 18%까지 상승했대요. 목표 비중을 초과하면 추가 매수 여력이 제한되잖아요. 전통적으로 하락장에서 완충 역할을 하던 국민연금의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주 국회에서 최근 외국인 순매도와 AI 관련 우려로 등락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존스가 약 1%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은 0.43% 하락한 6,878, 나스닥 종합지수는 0.92% 빠진 22,668로 마감했어요. 나스닥은
2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 넘게 하락했고요. 작년 3월 이후 최악의 월간 성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ETF인 IGV는 2월에만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고 연초부터 합치면 마이너스 23% 가까이 하락했어요. S&P 500도 2월에만 약 마이너스 1% 하락했어요. 사실 S&P 500이 마이너스 1% 하락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2025년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완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제자리 걸음. 미국 주식 왜 이래 하면서 많이 답답해하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이 원인들도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뜨거운 인플레이션 데이터인데요. 2026년 2월 27일 금요일인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한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26년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가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 0.5% 상승했어요. 시장 예상은 0.3%였거든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는 무려 0.8% 올랐습니다. 예상치 거의 3배가 상승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물가가 안 잡히면 미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거든요. 작년 11월만 해도 금리 인하 확률이 약 96%였는데 지금은 올해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할까 말까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히려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슈와브의 채권 전략가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연준 회의의 핵심 변수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차익 실현에 대한 이유도 있는데요.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어요. 결과는요. 출도 이익도 가이던스도 모두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역대급 실적이었죠. 그런데 주가는 목요일에 5.5% 하락했고 어젯밤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4% 이상 추가 하락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너스 10% 하락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미 실적에 대한 주가들이 다 선반영되어 있었던 거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주식 격언이 딱 맞는 상황인 거죠.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좋은 소식이 나와도 이제 팔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아니고도 더 많은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요. 게다가 전문가들은 AI 인프라에 대한 기업들이 투자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어요. 돈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말이죠. 세 번째는 인공지능 즉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블록이라는 회사의 충격적인 뉴스가 떴어요. 잭 도시라는 사람, 트위터를 만든 사람이자 블록이라는 핀테크 회사의 CEO예요. 스퀘어나 캐시앱 같은 결제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2026년 2월 26일 목요일에 직원 4,000명 이상을 해고했어요. 전체 직원이 10,000명이니까 거의 절반의 직원을 해고한 것이죠. 잭 도시가 AI가 사람 일을 대신하니까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결국 비슷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총괄도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에게 1년에서 18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경고했고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이런 뉴스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냐 하면요.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일을 대신하면 그 회사들의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2월 한 달 동안만 마이너스 20% 넘게 폭락한 거예요. 네 번째는 영국 금융회사 파산과 사모펀드 기업의 신용위기에 대한 뉴스인데요. 영국의 MFS라는 비은행 금융회사가 수요일에 파산 신청을 했대요. 이 기업이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로부터 약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 6천억 원을 빌렸거든요. 바클레이스, 아폴로, 제프리스, 웰스파고 같은 유명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그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클레이스만 약 6억 파운드, 즉 우리 돈으로 1조 원 넘는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사기 혐의와 자산 이중담보 제공 의혹까지 나왔어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 하면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사모신용 시장에서 문제가 연달아 터졌거든요.
미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 퍼스트 브랜즈 파산,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회사 트라이컬러 파산, 그리고 3호 신용펀드 블루아울이 환매를 중단한 사건까지 UBS는 최악의 경우 3호 신용 부도율이 1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이미 더 많은 바퀴벌레가 있다는 뜻이라고 경고한 적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하다면서 경고까지 한 거죠. 그래서 어제 금요일 금융주들이 크게 빠졌거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마이너스 8% 넘게 하락했고 골드만삭스가 마이너스 7% 넘게 하락했거든요. 다섯 번째는 미국과 이란 전쟁 위기예요. 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시점인 26년 2월 28일 날 토요일 날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이미 뉴스 보도를 보면은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비트코인을 보니까 마이너스 7%가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네요. 다섯 번째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연속입니다. 관세 문제도 여전하죠. 미 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미국 행정부에서 바로 전 세계에 10% 할증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최대 15%까지 올릴 수 있다고도 합니다. 기업들은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게 26년 2월 27일인 어제 발표된 뜨거운 물가 지표인 PPI에도 반영된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금과 은 폭등, 비트코인 폭락입니다. 안전자산인 금이 요즘 미쳤어요. 가격이 온스당 5,200달러를 넘었고 물론 더 올라갔다가 떨어진 게 이 가격이에요. 그리고 전쟁 위기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보다 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팔고 금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66,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죠. 최고점 126,000달러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서 안전자산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오니까 비트코인은 주식과 함께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 주식 다 패대기 치고 하늘 높이 용솟음 치는 한국 주식 시장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맞죠? 자, 이제 제가 오늘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저희 작은 의견을 말해볼게요. 요즘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코스피 6200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포모 증후군, 즉 나만 소외당하는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 6000 시대의 곧버스 투자로 마이너스 58%의 손실을 본 사람들도 무척 많고요.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 모두가 돈 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주식의 모든 종목이 전부 상승한 것도 아니란 거죠. 그리고 코스피 40%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에요. 반도체 메모리 한 업종에 한국 주식시장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거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정부의 주가 부양과 더불어 기관이 떠받치는 구조란 말이죠. 국민연금의 추가 매수 여력도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시장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믿고 투자하고 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경쟁하며 성장하고 있어요. 한 업종이 흔들려도 다른 업종이 떠받쳐 줍니다. 실제로 S&P 500 동일 가중 지수는 지난 한 달간 2.64% 상승했어요. 기술주 쏠림에서 벗어나 다른 업종으로 돈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순환매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주식시장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물론 요즘 빅테크 주가가 오르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일 당장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일부 숏 베팅 투자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자체가 위험에 해지하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달러 자산은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98%까지 하락했어요.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6% 아래로 내려간 건데 이건 경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혹시 포지션 토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무척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영화 빅쇼트로 유명해진 분 바로 마이클 버리가 AI 버블을 경고하면서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주식의 하락에 베팅하고 있죠. 시트리니 리서치가 2028년까지 AI가 대규모 실업을 유발한다는 보고서도 내놨고요. 제이미 다이먼이 금융위기를 언급했고
블랙이라는 회사의 잭 도시가 직원 절반을 자르면서 다른 회사들도 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모두 자신의 포지션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버리는 하락에 베팅해놓고 공개적으로 이 종목들이 거품이다라고 선동하고 있죠. 이 분의 주장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뉴스로 퍼져나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나보다 전문가고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이니까 무척 두렵게 느껴지는 거 당연합니다. 마이클 버리는 최근에 자신이 채널까지 개설해서 구독자들에게 구독료를 받고 있어요. 자신이 상승에 베팅한 종목은 무척이나 낙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공개적인 주장에 의해 주가가 떨어지면 과연 누가 돈을 버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락에 베팅해 놓은 바로 본인들이 돈을 버는 구조죠. 블로그의 잭 도시가 직원을 자르면서 AI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 블록은 코로나 때 직원을 3배로 늘렸던 기업이에요. 3,800명에서 10,000명까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원래대로 되돌린 건데 AI 때문이라고 포장하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해고 발표 후 주가가 플러스 24% 폭등했어요. 유명 투자자, 증권사, 그리고 애널리스트, 유튜버, 또 경제 전문가들 이분들이 하는 말에는 대부분 자기 포지션이 있다고 의심해 볼 만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무척이나 유명한 사람들 말이에요. 순수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분들이 조언해 주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주린이인 저의 의견 또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설명드렸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말씀드려 볼까요? MSCI 글로벌 주식 지수에서 미국을 뺀 지수가 올해 8% 넘게 올랐어요. 반면 미국의 S&P 500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라는 거죠. 세계 투자 자금이 미국에서 빠져나가서 한국, 일본, 유럽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아시아 증시가 1998년 이후 최고의 2월 성적을 기록했대요. 그런데 저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10년 전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경험적 가치로 인해 획득한 결과이죠. 델이라는 회사 아시죠? 컴퓨터 회사 말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AI 서버 수주 잔고가 640억 달러를 넘겼다고 했어요. 수주 잔고라는 거는 고객들이 우리한테 AI 서버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문을 넣어놓은 금액이 그만큼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납품도 안 한 건데 주문만 64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92조 5천억 원입니다. 삼성전자 반기 매출에 맞먹는 금액이 한 회사의 AI 서버 주문으로 밀려 있다는 거거든요. 이 소식에 델 주가가 하루 만에 21.8% 폭등했어요. 이게 뭘 말해주느냐? AI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2월에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2,333억 달러, 원화로 약 337조 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자기 회사 주식이 싸다고 판단하고 다시 매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조정받고 있다는 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들이 한국 증시에 열광하는 동안 조용히 미국 ETF인 SPY 한 주, QQQ 한 주씩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물론 돈이 많지 않으면 소수점 매매로도 조금씩 모아나갈 수 있고요. 제가 4년간 주식 투자하면서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여기저기 남들이 좋다는 것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보다 훨씬 똑똑한 천재들의 분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말이 전부 맞는 것도 아니란 사실이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도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정 개별 종목을 고르거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지수추종 ETF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는 거죠. 물론 현금 보유 비중을 조절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이죠. 금이 5,000달러를 뚫었다고 금 사러 가고 코스피 6,000 뚫었다고 한국 주식 사러 가고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찍었다고 비트코인 사러 가고 이러면 결국 꼭지에 물리게 됩니다.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폭등한다는 종목들을 따라다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믿는 나라에 내가 잘 아는 지수추종 종목에만 투자를 집중하고 있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우리 개미 투자자는 시장에 영향력을 끼쳐서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는 없지만 대신 기다려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시간이 있습니다. 지수추종 ETF인 SPY, QQQ 같은 ETF에 투자하면서 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하지 않아서 돈 못 벌었다고 배 아파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돈 많이 벌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날이 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아보세요. 미국 주식시장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코스피가 8천, 1만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때 가서 마미모에가 틀렸네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마이클 버리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듯 저 역시 제 소수 의견을 말하고 있을 뿐인 거죠.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악재가 한두 개가 아니죠. 뜨거운 물가, 엔비디아 급락, AI가 일자리를 뺏는다는 공포, 사모신용위기, 이란 전쟁 리스크, 트럼프 관세까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잔뜩 쌓여 있으면 저처럼 초보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4년간 투자하면서 느낀 건 바로 이거예요. 악재가 없는 시장은 한 번도 없었어요. 2020년도에는 물론 제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터졌고 2022년도에는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고 2024년도에는 경기 침체 공포가 있었죠. 그때마다 이번엔 진짜 끝이다, 미국 망한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미국 시장은 매번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서 버틴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미국 지수 추종 1배수 ETF에 투자해보세요. 물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라는 얘기죠. 개별 종목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하루에 마이너스 10%, 20%까지 출렁이잖아요.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이틀 만에 마이너스 10% 가까이 빠졌죠. 이러한 변동성을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시장 전체에 투자하면 한 종목이 빠져도 다른 종목이 받쳐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둘째, 한꺼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너무 한꺼번에 몰빵 투자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특히 TQQ과 같은 레버리지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종목은 오를 때 3배 오르지만 빠질 때도 3배로 하락하잖아요. 지금 TQQQ 종목은 최고점 60달러에서 26년 2월 27일 금요일 장 마감 기준으로 약 49달러대까지 내려왔어요. 즉 18% 넘게 하락한 건데요. 아직도 고점인 상태예요. 이렇게 고점에서 얼마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현금 비중을 최소 50% 이상 유지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레버리지 종목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현금이 있어야 내 평단가 아래로 떨어지면은 물타기 매수를 할 수 있고 또 현금이 있어야 주가의 하락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뉴스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매일 악재만 쏟아지는 걸 보면 누구든 흔들릴 수 있어요. 그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그냥 흘릴 수 있는 건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해야만 편안하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개별 종목에는 신경 쓸 것들이 정말 너무 많죠. 그래서 ETF 투자를 하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투자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시장이 뜨거울 때 뛰어들면 식었을 때 고통스럽고 남들이 돈 벌었다는 시장과 종목에 끌려다니면 결국 양쪽에서 다 얻어 터지죠. 남이 돈 벌었다는 말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투자 철학을 가져보세요. 오늘은 미국 주식 관련 SNS에서 온통 한국 주식 오르는 걸 보면서 거기에 투자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고 미국 주식이 왜 이리도 정체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실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